10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모집을 뜻하는 펀딩의 합성어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정 기업, 특히 벤처나 스타트업 회사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른바 홈족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업체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해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현실화하는 겁니다. 업계에선 이를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을 두고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로투데이에선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위 및 과대 광고 제품이나 비양심적인 기업들을 고발하는 유튜브 채널 사막여우TV입니다. 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속시원히 이른바 저격을 감행해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막여우TV에 단골로 올라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가운데 하나인 와디즈라는 업체입니다. 제 영상들에는 와디즈의 좋지 않은 사례들만 계속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와디즈에서 피해 사례들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여우TV에서 언급된 와디즈 사이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어때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제품 아이디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울코트 같은 의류, 엉따 방석이라는 이름의 온열 방석, 딱새우 로스팅 얼큰 라면, 흑당고 클렌징 팩까지 가전과 의류, 식료품,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기발한 제품 아이디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투자금을 해당 물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업체 측은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자금을 얻을 수 있고 투자자는 원하는 맞춤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입니다. 실제 유튜버 사막여우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물품을 판매한 뒤 그동안 이런저런 부작용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로젝트 I라는 이름의 안경 사건입니다. 사막여우에 따르면 당시 업체는 베타 티타늄이라는 첨단 소재로 안경을 제작하겠다며 1,900여 명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의 자금을 펀딩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안경은 싸구려 도금 안경으로 코팅이 벗겨지는가 하면 안경과 닿은 피부에서 통증과 진물이 나와 알레르기 반응을 호소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어졌지만 안경을 만든 업체도 와디즈도 누구도 책임을 지진 않았습니다. 안경 제작 업체는 펀딩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자 수량에 맞게끔 제작해 쇼핑몰과 다르게 교환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피해 보상은커녕 교환도 환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와디즈는 와디즈대로 해당 업체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며 저희가 의견을 얘기했을 때 회신이 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프로젝트 I가 다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엔 투자자 5천여 명으로부터 총 1억 5천여만 원의 자금을 모았던 다모 칫솔의 펀딩이 취소됐습니다. 국내 한정판 칫솔 제작이라고 광고했지만 알고 보니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에서 300원에 판매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1월엔 또 다른 업체가 이미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와인 냉장고를 새 상품으로 둔갑시켜 가격도 중국 현지보다 비싸게 설정해 와디즈에서 펀딩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선 이어폰, 저당 밥솥, 빔 프로젝터 등 와디즈 펀딩 상품 중 일부가 중국산임에도 로고와 포장지만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업체는 나는 모르겠다 식으로 외면하고 와디즈는 와디즈대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과 개인 간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한 부분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와디즈가. 전혀 그런 쪽으로 피드백이나 그 고객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너무 후져요. 그냥 이게
이렇게 돈 벌어먹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말. 문제를 일으킨 업체와 와디즈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는 사이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인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특정한 아이디어에 자금을 펀딩하면 이를 제품화해서 제공하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하자나 불량 제품을 받아도 교환도 환불도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기 대행업체 땡땡땡을 폐쇄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직접 개발하지도 않았으면서 직접 개발했다고 사기치는 업체, 중국산 제품을 주는 업체, 아무런 효능이 없지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판매하는 업체, 실제 효과보다 과장되게 광고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성토입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해당 펀딩 업체는 제대로 된 제품과 업체 검수를 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제조업체와 결탁해 중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에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가장한 사기 대행업체가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다며 폐쇄해달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원글에서 사기 대행업체로 지목된 업체는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로 꼽히는 와디즈입니다. 와디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물품 생산 아이디어에 자금을 펀딩하면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제품 넘어 만든 사람의 이야기, 기존에 없는 제품 같은 스토리와 감성을 더해 구매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세만큼 분쟁과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겁니다. 관련해서 자금을 펀딩한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제품에 하자나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교환도, 환불도 안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원했으면 저희가 잘못했겠죠. 이거는 쓸 수가 없는 물건을 보내놨는데 이건 단순 변심이 아니잖아요. 과대 광고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뭐 의자라고 해서 팔았는데 앉지를 못해요. 그럼 의자가 아니잖아요. 일단 법조계에선 와디즈 같은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을 형식은 펀딩이지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매 또는 부담부 증여 행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업체에 일정 금액을 펀딩하면 형식은 펀딩이지만 장래에 물건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당 업체에 증여를 했다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리워드형은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긴 있지만 일종의 구매자의 지위를 갖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와디즈 약관이 현행 전자상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교환이나 환불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환경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실제 와디즈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황경태 변호사는 지난달 온라인 공공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인 1,695명을 모아 공정위에 와디즈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회신입니다. 와디즈 리워드형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성격을 그 바탕으로 하므로 이를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아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회신입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공정위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참가하는 메이커들의 주된 참여 목적이 제품 생산비 또는 구입비 마련 등 자금 조달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널리 시판되고 있는 제품보다는 판매 예정 제품, 개발 중인 제품, 테스트 제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존 제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제품 아이디어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니만큼 통상의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펀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펀딩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제 어떤 제안 받고, 그걸 이제 사업자들이 제안을 받고,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뭐 구현을 하려고, 실현을 시키려고, 제품 생산을 해서 이제 뭐 어떤 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어떤 구상을 갖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에 대해 황경태 변호사는 공급자적 관점의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더욱더 소비자를 법이 두텁게 보호해줘야지 위험 부담을 감수했다고 거꾸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못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사실상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쇼핑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뭐 이런 맥북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제품을 사는 거고,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런 제품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공정위의 답변이 왔는데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회신에 불복해 황경태 변호사는 와디즈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정위에 정식 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약관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한 개별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함께 내놓은 상태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한국경제의 거목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아무튼 뭐 이재용 부회장은 명실상부하게 삼성 초고대기업 총수가 됐는데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죠. 네, 두 가지 정도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사법 리스크인데요. 네.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있는 사건, 네. 이제 항소심에 와 있는 사건이 있고,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그리고 소위 삼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라고 네. 회계부정 사건 등 두 개 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의 이제 네. 정준영 부장판사가 네. 소위 미국의 준법감시제도 등을 언급하면서 네.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행위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팀은 이 사유가 바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네. 기피 신청을 냈는데요. 네. 법원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네. 특검팀이 재항고했고 네. 대법원이 지난달 18일에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살펴볼 때 뭐 그런 결정, 그러니까 네. 불공평한 재판을 할 객관적 사유가 없다는 그런 결정이 뭐 헌법이나 법률, 명령, 규칙 위반에 잘못이 없다라면서 기각 네.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계속 심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집행유예로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 이게 뭐 박영수 특검 인식 같은데 파기환송심 재판 이게 초미의 관심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형 선고 여부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네. 선고한 사유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네. 인정을 했습니다. 부정한 네. 청탁을 인정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법리 판단을 함에 있어서 파기환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고 네. 결과적으로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형량이 올라가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안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 뭐 논란이 크기는 네. 했습니다만 파기환송하면서도 대통령의 강요에 네. 의한 뇌물공여라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뇌물을 줬다는 것이고 네. 피해자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네. 양형에서는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인 경우와는 달리 어찌됐건 뇌물공여를 인정을 한 것이라서 지난 판단보다는 불리해진 것은 맞습니다만 네. 이런 점 때문에 혹시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네. 이런 준법감시 제도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특검의 의심이라고 네. 생각되고 그 네. 의심에
상당한 근거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가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재판장 임정혁 네. 부장판사인데요. 네.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첫 재판을 진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네.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했는 네. 것,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입니다. 네. 뭐 아직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불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예상이고요. 네. 내년 1월 14일 오전에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공판 준비 기일이 아직 2차고 1차밖에 네. 열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좀 더 공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법행정 자문회의 2기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자문회의는 산하의 재판제도 분과와 사법정책 분과 등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기 자문회의에는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새로 설치됐는데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자신을 핀잔하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10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8년간 치료 감호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치료 의지가 부족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55년 된 부산 고깃집 상호를 서울에서 무단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해당 식당이 서울에서도 알 만큼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단으로 타인의 성과 등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자신의 외제차를 시속 166km 속도로 몰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10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